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나와서 한번 풀어보겠다 하면 지금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도가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시간은 이게 지난주 해보니까 너무 애들이 시간을 중구난방으로 적어놔서 시간을 정해놓게요. 5시부터 9시 사이 5시부터 9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클리닉을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혹은 뭐 둘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써야 돼요? 네, 거기다 써주세요. 그래야지 그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내고 나도 좀 그 시간표를 좀 정하고 정리하고 할 테니까. 네. 한 2분만 더 있다가 지금 틀린 거 확인해 주시고 2분만 있다가 질문을 받을게요. 이거 2분이죠. 그러면 질문을 받아볼까요? 2번, 4번. 나머지 친구들. 1, 2, 4, 5. 자, 잠깐만. 또. 네, 얘기해보세요. 시험서에서 HX랑 HY랑 같은 함수예요. 다르죠? 서로 다른. 네. 아니죠. 미안해요. 같은 함수죠. 네, HX, HY 같은 함수인데 함수 그 집어넣은 숫자를 다르게 한 거죠. 고마워. 수학이나 과학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을 좀 의심해봐야 돼. 아시겠죠? 특히 수학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해줬어? 최대 공약수? 안 해줬나? 내가 그 수학과 강의에 과학 지문이 있는가? 그 수학 지문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왜 안 풀렸냐면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야, 진짜 딱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알아.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거야. 이제 최대 공약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 2주, 3주 됐다. 이거는 최근이야. 너네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 접선의 기울기 값이 갖는 의미.
그 순간속도 비슷한 거 뭐냐면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거든. 변화량의 추이가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야. 난 몰랐어. 그래서 지금 이간 모의고사를 하나 풀었는데 이게 한 2주, 3주 된 얘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 읽을 때는 그거 몰라도 이게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신 있게 다 했는데 두 문제가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두 문제 해설을 보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증감률을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렸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별이야, 별. 별이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빨라.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는 증가하지 않아.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과니까 이렇게 늘어나. 직선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없겠지. 직선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없잖아. 동일한 기울기를 지니니까. 아니, 너네도 나와 같은 수준이구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이 그래프를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늘어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어. 그러면 이 그림인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멀어질수록 늘어나는데 왜 또 요 접선의 기울기 값이 줄어들지? 똑같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값이 증감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이해했겠지. 근데 해설 어디에도 증감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야. 3시간 걸렸어. 그 지문 이해하는데. 아니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최대 공약수와 접선의 기울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수학적인 거. 방금 내가 또 선생님 Hx랑 Hy랑 다른 거지. 근데 함수가 달라진다는 건 H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고마워. 네, 또 없으면 이거 설명할게요. 1번입니다. 상호간의 전자 문서를 주고받을 때 지금 전자가 그 상호간의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 문단 두 번째 줄 끝이야. 거기 그림 밑에 상호간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두 개의 해시함수를 사용했어. 그러면 그 값은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해시함수마다 해시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여기까지 문제 없죠? 함수마다 달라.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길이가 고정되는 건 어떤 거야? 동일한 입력 데이터가 아니라 동일한 함수여야지. 됐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니은을 지닌 특정 해시함수를 전자문서 XY에 각각 적용하여 봐봐. 니은을 지닌 특정 해시함수야. 그러면 해시함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거를 XY에 적용하면 해시함수는 같은 거니까. 그리고 요 문제는 2번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길이가 고정되는 건 함수마다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거지.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는 같아야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입력 데이터 XY에 대해 기억 니은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함수야. 동일한 해시함수여야지. 서로 다른 해시함수여서 5번이 X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모의고사를 볼게요.
네. 아, 예, 거기 걷어야죠. 여러분들 적었으니까. 아이고. 혹시 질문 한 친구가 있었나? 모의고사에 대해서? 없었죠. 이게 다른 반들이랑 헷갈려서. 네, 그러면 한 장짜리부터 볼게요. 한 장짜리를 보시면 얘는 2019년 고3 9월인데 평가원 거는 아니야. 얘도 사설입니다. 그럴 때 지금 등급 컷 확인을 해주시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지문의 길이가 좀 길죠. 그리고 문제가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 건 딱 그 비문학에만 해당됐고, 그 다음에 뭐 화작과 문법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한데 내 거 어딨지? 화작에서는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들, 마찬가지 문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그런 개념들을 이용한 문제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만큼 했던 거지, 만약에 이제 시간상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것보다는 점수가 좀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제가 이제 그 통째로 된 거 보면 시간이 많이 41분 30초.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문이 막 어려운 말들, 막 이해 안 되는 말들 이렇게 써놔서 그거 정리하는데 본문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보니까 80분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 좀 버리고 해서, 근데 뭐 상대적으로 문학이나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번 문제를 5명이나 틀렸네요. 이번 문제를 보고, 네. 그럼 이번 문제를 보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 뭐 5명이 틀려서 표시한 건 아니고 내가 풀고 난 다음에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5번 선택지를 봅니다. 2번의 5번 선택지. 2번의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왜냐면 지금 2문단에서도 아니네, 3문단에 첫 번째 줄 화면에 사진을 띄우고, 그 다음에 4문단에서 두 번째 줄 화면을 분할하여 사진을 띄우고,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 대상 간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얘와 관련되는 게 4문단이죠. 그런데 얘는 차이점이 아니라 4문단 하나, 둘, 셋, 네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유사점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2번에 5번이 틀린 거다는 것. 지금 요 2번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지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일단 발표나 강연에서 시청각 정보가 나오면,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선택지로 구현이 될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표시가 됐든 그렇지 않든, 저처럼 사진 보고 난 동그라미 1 해놨잖아. 그 다음에 또 4문단에 사진 보고 동그라미 2 해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먼저 문제 봐. 요거와 관련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대체적으로 선택지에, 아니 대체적으로는 무조건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2번 문제를 내기 위해서 다른 데서 이거 안 다뤘잖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6번이 어떤 문제? 네. 지금 요 4번에서 7번 지문, 두 번째 지문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지문이죠. 지금 가는 초보고 나는 그거를 수정하는 거니까 뭐부터? 나부터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가글을 보는데, 지금 A 구간을 볼게요. A 구간을 보면 최근에 이제 토의를 할 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잖아.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거야. 지금 더군다나 이게 7번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지문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읽고 그것을 적용해서 가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7번 문제에서 헤매면 답 없는 거야. 어려워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찾느라. 이게 시험 순간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멘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을 내가 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글을 읽을 때 제가 거기에 표시한 것처럼 좀 처리를 해주시면, 지금 2번과 3번, 학생 2와 학생 3, 그럴 때 지금 학생 그 3의 의견이 2의 의견하고 달랐던 거잖아. 그래서 3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표시를 해두면 아마 7번 딱 1번 보자마자 답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좀 시간 소요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6번 틀린 거는 반성을 해야죠. 학생회장의 역할. 이거 기본 아니야?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회자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 토의가 됐든 토론이 됐든 사회자 역할은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은 넘어갈게요. 그래도 너희들은 나은 편이야. 2학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냥, 아까 전에 막 애들한테 화내고, 이건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를 뭐 틀릴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까 전에 3번 문제인가 화법 문제인데 10명이 틀렸어. 절반이. 빡치겠어 안 빡치겠어? 빡치지. 이거 성의 문제야. 화작은 성의 문제입니다. 2번 틀린 친구, 4번 틀린 친구, 6번 틀린 친구. 성의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가면 11번 12번 몇 명이야? 아, 그렇죠. 그래. 12번 이런 거 왜 우리가 1학년 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잖아. 되도록 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금 13번하고 14번의 경우는 본문을 읽어야 돼. 나도 13번 문제 풀 때 본문 받고, 왜냐면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를 낸 거고, 14번의 경우는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죠. 그래서 요 13번하고 14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본문을 다 읽어야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문법 문제를 6분을 안 넘기거든. 근데 이번에 푼 게 아마 8분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다 읽어야지 뭐. 더군다나 뒤에 15번 문제도 마지막에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법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는 요소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비문학 지문 볼게요. 16에서 20번. 16에서 20번은 최근에 이제 법 지문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법지문에서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제로 구현된 게 19번 문제야. 19번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 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문에서의 핵심 문제는 19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16에서 19번 지문을 보는데 일단 1문단에서는 여러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죠. 채권, 그 다음에 뭐 채권법, 물권. 그래서 일단 1문단을 통해서는 채권과 물권을 구분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채권법에 따라서 혹은 물권은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채권하고 물권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문단 첫 번째 줄 거기다 물개 표시해 주세요. 물권 중 저당권. 그럼 여기는 이제 뭘 얘기? 저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문단이야. 가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 지금 1문단과 2문단에서 언급됐던 그 용어들이 3문단을 통해서 종합이 되어야겠죠? 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줬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따져보면서 봐야지. 그때 새롭게 나온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피담보 채권이 새로 나온 거야. 근데 사실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을 어렵게 썼는데 결국 뭐야 이거? 갚아야 될 돈인 거잖아. 혹은 받아야 될 돈이 된 거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라. 물론 뭐 대부분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야. 바뀌는 것들이 있어. 바뀔 수 있는 것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글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4문단의 다시 첫 번째 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물개 표시를 해주세요. 이례적인 채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거래상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한 저당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이 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막 구분이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채권에 대한 설명하고 물권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물권과 관련해서 저당권을 얘기하고 저당권과 관련해서 이제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는 식인 거지. 그런데 얘가 막 서로 대립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법에서 정한 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다 그대로 용어가 쓰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문단입니다. 그럼 거기에 또 이제 용어가 나오죠. 그걸 이제 구분해 줘야 되는 거야. 근저당권과 관련돼서 최고액 그 다음이야. 최고액에서 두 줄 내려오면 확정시 근저당권의 확정이라는 개념. 그래서 뭐가 구분이 되는 거냐면 거기서는 최고액이랑 근저당권의 확정이랑 금액이 다르다는 것. 그럴 때 이제 채권 최고액이 되는 거죠. 4문단의 끝부분입니다. 4문단의 끝부분을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네. 이때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 채권액만이 담보가 되지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거기다 물개 표시. 확정된 에다가.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제 확정시 혹은 근저당권의 확정이 연결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초과액을 초과하면 최고액까지로 제한하고, 그래서 마지막 줄이네요. 적은 액수만큼만 담보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A 구간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우선순위랑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리고 확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 A에는 확정이 된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문제로 나오죠. 그렇지.
다시 자문단 끝에서 채권 최고액과 그 다음에 확정된 금액이 다르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6문단입니다. 6문단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데 저당권 순위와는 상관없이 근저당권자라면 자기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순위에 상관없다는 거 계속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임의 경매를 개시하여 부동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는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매수인을 정하고 낙찰받은 매수의 매각 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면 모든 근저당권이 소멸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완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게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게 처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확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문단이야. 근저당권이 확정되어야 배당이 가능한데 당사자들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경매 신청을 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 지금 확정되는 거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 그래서 19번 문제입니다. 19번에서 이제 2번 선택지야. 2번 선택지를 이해했다는 거. 19번에서 2번 선택지를 이해했다가 지금 확정에 대한 거를 이해했다가 되는 거거든. 보기를 볼게요. 19번의 보기입니다. 김씨가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 없이 이게 이제 지금 7문단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 그럼 2번이 누구냐면 박씨네. 그리고 신청한 자는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확정. 그러니까 박씨의 확정 금액은 그렇지, 2억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 계속해서 9억 원을 이제 법원에 납부했고 지금 이제 매각대금 완납시가 됐으니 이 씨의 경우는 확정이 8억 금액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박 씨의 경우는 최 씨의 경우는 4억이 되는데 뭐랑 견주어 봐야 돼? 채권 최고액이랑 견주어 봐야죠. 왜냐? 확정된 금액이 최고액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어? 그래서 2번이 처리가 됐다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래서 이제 2번에 이 씨가 6억이 되고 박 씨는 경매 신청 시 2억이 됐고 그 다음에 최 씨는 이제 4억이 됐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9억을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얼마를 받는 거야? 그렇지. 1번이니까 6억을 받아. 박 씨는 3억이 남았네? 2억을 받았어. 그럼 최 씨는? 얼마 날린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19번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어떻게 소화했는지가 포인트예요. 이 패턴은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따가 물건과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여기보다는 쉬울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21번에서 26번 볼게요. 21번에서 26번 요 가글은 마치 좀 뭐와 비슷한 거냐면 좀 시와 비슷한 느낌이지. 무슨 말이냐면 대상에 대한 느낌이야. 지금 판문점 상황에 대한 건데 이제 가 부분을 보면 가에서 앞부분을 주거를 볼게요. 진수는 판문점에서 만난 북한의 기자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돌아온다. 그 후 진수는 만났던 기자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이야. 거기다 물결 표시해줘. 200년쯤 뒤에 판문점을 상상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가 지문입니다. 가 지문 밑에서 하나 둘 아니 리을이야. 리을 다음 줄. 리을 다음 줄입니다. 찾았어?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 지금 이거 어떤 거냐면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200년쯤 뒤야. 200년쯤 뒤에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 지금 20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200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 그 시절에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럼 그때 그 시절에 그 짓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인식, 반응, 태도. 계속 거기 볼게요. 더구나 외국 사람까지 주역으로 끌어들여서 말이다. 근엄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그 문을 드나들었을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그때에는 상식으로 통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놈의 상식이 어찌 통할 수가 있었더란 말인가. 부정적인 인식이잖아. 반성적인 인식이지. 바로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선이 지금 문화회관의 변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고증학자 설교수 설에 의하면 변소 속의 변기가 바로 경계였다니 더구나 익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200년쯤 뒤에서 판문점을 지금 상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상상에 되는 시기가 현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같은 짓이 바로 뭐라는 거야? 쓰레기 같은 짓이라는 거지. 의미도 없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나글이에요. 나글은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인데 지금 대치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치 상황이니까 국군이지. 남측의 군대를 이제 국군이라고 하고 북측의 군대를 인민군이라고 하고, 인민군과 이제 국군의 대치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럼 각 군의 군인들의 반응,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24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지금 이게 내가 왜 이 24번 문제를 설명하고 싶으냐면, 이 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거야. 그럴 때 지금 1번 선택지에서 내가 바로 판단을 못했던 거. 왜냐면 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지금 팝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황과는 다르게 이연의 경우는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지.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해학적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한 거야.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반면에 지금 2, 3, 4번의 경우는 이거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2번의 경우는 생각해봐. 야, 옥수수가 지금 수류탄이 터졌다고 팝콘이 될 수 있어? 이건 비현실적 요소잖아. 그러니까 지금 2번에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도 환상적인 세계로 도피하고자 한다. 그럼 환상적인 세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 지금 실제 상황인 거지. 이 작품 속에서. 그 다음에 4번. 무기력한. 야, 이거 개새끼에 대한 얘기인 건데 왜 인물에 대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2, 3, 4번의 경우는 한 번에 이제 판단이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5번을 두고선 보는데, 지금 이 엄청난 폭발음과 날아가는 지붕을 보면 해학적일 수 있는 건 그 이후의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 터지는 거 보면 사실 어땠다는 거야?
불발탄이라고 생각해서 딱 현철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 구하려고 했는데 안 터졌어.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누그러진 거지. 불발산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던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 터진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역전이 된 거죠. 긴장된 상황에서 불발탄이 되면서 2번이 했다가 다시 던졌더니 터졌어. 다시 이게 긴장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 그 자체 엄청난 폭발음과 날아가는 지분의 경우는 이거 자체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반전이 되는 거라 해악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5번을 골라낸 거. 일단 문학 문제는 선택지를 다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7번에서 32번. 그래. 요것도, 요 지문도 읽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거 아니야. 후설이 뭐 했다는 거야? 자연적 공간을 수학적으로 바꿔냈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대? 8문단입니다. 아니네. 1문단이에요, 1문단. 아니야. 네. 3문단. 3문단의 첫 번째 줄 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이 수학적 집합으로 변형돼. 이때 말하는 이제 자연은 공간이 되는 거죠. 수학적 집합으로 변형되어 근대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포섭되어 가는 과정. 그걸 설명. 지금 자연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내용인 건데, 설명할 때 보면,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설명을 해놨어. 어렵게. 그래서 일단, 1문단에서는 자연과 같은 공간을, 그러니까 경험될 수 있는 공간을 그 다음 줄에 추상적인 형태로 바꾸는데, 그때 필요한 개념이 이제 조작이라는 개념과 이념화라는 이제 개념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 문단을 이제 공간을 어떻게 설정했어? 공간을 한정 다수체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이 한정 다수체를 이루는 요소를 점, 선, 그리고 평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 지금 3차원의 공간이야. 이 3차원의 공간이 결국에는 2차원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거고, 2차원의 평면은 다시 1차원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거고, 다시 이 직선은 0차원의 점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게 바로 한정다수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3문단부터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그럴 때 요 기역은 딱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인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의 경우는 대상의 운동과 감각적 내용이래. 얘는 왜 그런 거냐면 공간이 아닌 거잖아. 공간이 아닌 것들도 어떻게 공간화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서 말하면 네 번째 줄이네요. 4문단 네 번째 줄. 간접적으로 이념화하는 것. 그래서 운동 중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 감각적인 것은 또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어떻게 한 거야?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5문단이에요. 이 과정에서 본다면. 왜냐? 디귿입니다. 공간적 관계를 함수 관계로 대치시키는 형식화인데, 얘는 세 번째 줄 끝이야. 이미 직선, 원, 공간적 표현은 이미 수식화된 거 확인했잖아. 그 다음이야. 세 번째 줄 끝을 보시면 이는 반드시 공간에 바탕을 두지 않아도 성립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자연적 공간으로서 감각할 수 있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경험하지 않는 공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식화할 수 있다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줄입니다.
모든 대상 영역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니게 됐다는 거죠.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6문단에서 아니죠. 7문단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걸 어디에서 적용을 해? 우주 공간으로 적용을 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8문단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금 그 내용들을 이해했다면 혹은 파악했다면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35번에서 33번에서 35번 이거 넘어가도 되죠? 지금 쉽게 쓰여진 시도 엄청나게 자주 봤고 그 다음에 이용하게 하늘만 걷고나는 최근에 학평에서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36번에서 30번 구절소설. 일단 그 독서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문학 지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쉽게 나와서 뭐 설명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39번에서 42번은 가장 쉬운 지문이었죠. 왜냐면 입장 차이인 거잖아. 1문단에 뭐야? 객관주의자들과 주관주의자들의 역사관이지. 그 다음에 2문단은 객관주의자들 중에서 랑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문단은 또 객관주의자들 중에서 실증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문단의 한 편은 객관주의자가 아니라 주관주의자가 되는 거죠. 객관성 부정하는 거니까. 거기 네 번째 줄이네. 4문단 네 번째 줄. 객관적 관찰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주관적 관찰만. 그래서 이제 주관주의적 관점과 관련해서 드로이센 그리고 현재주의자들 됐습니까? 그게 이제 누구야? 드로이센이랑 한 팀으로서 볼 수 있겠고 마지막 6문단은 콘이 등장해서 이걸 어떻게 합쳐 절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문 중에서는 가장 쉬운 지문의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전시가 지문이에요. 3위인곡도 마찬가지 여러 번 봤으니까 3위인곡 빼고 그러니까 3위인곡은 이건 배경지식으로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미는 보통 임금을 얘기하고 사자가 생각할 사자인 거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임금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이별한 여성 화자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밑에 채연의 명어름을 좀 보는데 이제 나 지문을 얼만큼 소화했는지가 여러분들의 그 고전시가 이해력과 관련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천지회맹하야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백물을 다 못 보거니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지. 백자는 무슨 백자야? 100백자입니다. 숫자. 그리고 물은 사물할 때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들을 못 보네. 모든 물건들을 다 못 보니 그런데 이제 천지회맹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야. 갈 길을 모르구나.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물건들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길도 모르고 마찬가지 요잔 반각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에 나왔더니 떼구름이 미쳐나니 희미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여기서 이제 추론이 발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 백물을 못 보는 이유가 빛이 없어서야. 그러다가 이제 뭐가 왔어? 달빛이 비쳤어. 그런데 다시 뭐가 또 가렸어? 뭐가 또 가렸어? 떼구름이 가렸지. 그럼 떼구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고전시가에서 천체는 달, 별, 해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해? 그렇지, 임금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시가에서의 그런 빛을 가리는 존재로서 구름은 대체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간신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갖고,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작품 감상이 수월해지는 거지. 계속 중문을 닫아놓고 정반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매화는 지주와 절개를 드러내주는 거겠죠. 처량한 암향이 날따라 시름한다. 그때 매화는 화자랑 동일시되는 대상이네. 소렴을 지어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을 쓸쳐내어 벽상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지금 앞에서 어두워서 문제였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금작경을 쓸쳐내어서 벽상에 걸어뒀는데 아쉬운 거네. 다른 데까지 밝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지가 못해. 단단한 선으로 긴 바람 붙여내어 이 구름 다 걷고 싶구나.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럼 이 구름은 저기에 있는 떼구름이 되겠죠? 기원녹죽으로 일천장 비를 메어서 저 구름을 다 쓸고 싶구나. 그럼 이때 비는 뭐가 돼? 빗자루가 되겠네. 쓸고 싶다고 됐으니까. 장공은 공중이에요. 하늘. 장공은 만리요 이 몸은 진토니 서희한 이내 뜻이 헤아리니 허사로구나. 그래, 해보니까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야,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랑 거리가 꽤 멀어. 전전반측,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긴 밤은 어태도록 전전반측은 하여 다시 생각하니 영호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의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변하지 않겠다고 얘기되겠죠. 우리도 단심, 이건 1편 단심할 때 그 단심입니다. 단심을 지켜서 명월 볼날을 기다리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잘 안 될 거야, 맞지? 지금 내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해치고 그러긴 하지만 마지막 줄 명월을 볼날을 기다리노나 라고 했으니까 희망적인 태도는 드러내고 있네요. 기대는 드러내고 있어. 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한 건 아니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독해와 그 다음에 문학감상 요거를 좀 점검할 수 있는 문제를 준비를 했으니 요거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독서 한 지문하고 문학 두 지문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독서 질문만 해주세요, 일단. 시간은 12분 드릴게요. 지금 25분이니까 37분까지.
2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봅니다. 1문단이에요. 1문단에서는 전세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죠. 됐어? 그런데 1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야. 그래서 전세 임차인의 권리는 법률을 통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지금 2문단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전세권이야. 첫 번째 줄 봅니다. 2문단 첫 번째 줄.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전세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뭐 물건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 차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전세권이 되면 보호받을 수 있어. 3문단이야. 그러나 대다수의 임대인이 전세권 등기를 회피하려 하고 등기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 전세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또 마찬가지 대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지금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뭘 하면 지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4문단 이하부터 설명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채권적 전세가 됐어. 그럴 때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새로운 소유주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집 팔면 끝나게 되는 거니까. 주인이. 그래서 4문단 첫 번째 줄.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대항력이죠? 대항력. 뭐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전입신고. 그런데 이 대항력으로는 지금 대항력 밑에서 4문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이네요. 이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문제 해결하셨던 거잖아. 됐어? 그 다음이야.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 할 수 있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대. 그래서 앞에서 현실적으로 전세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 행동을 하면 그에 준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전입신고와 그 확정일자.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 당사자가 돼서 전세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 중에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나는 피부로 와닿거든. 물론 이제 지금은 그래서 부동산에서 얘기해줘. 딱 집 계약하면 전세를 들어가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이제 지금은 집은 있긴 하지만 하우스 프로죠. 대출금 대출 받아서 그 월세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독립하면 전세 제도가 좋은 제도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제도야. 근데 전세 제도를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어. 왜냐면 월세는 이거는 빠져나가는 돈이지 적립되는 돈이 아니거든. 근데 전세의 경우는 물론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월세 나가는 것만큼 모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아무리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 나가는 게 월세 느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남아? 집이 남잖아.
그런데 월세 살면 아무것도 정말 안 남아. 그래서 월세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높으면 많이 힘들어. 그런데 지금 대학가에서의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시설인데도 기본 막 5, 60이야. 이런 데서 5, 60이면은 꽤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단 말이야. 월세 5, 60이면. 그냥 이거 보니까 옛 생각도 나고 내 입장도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문단입니다. 오문단에 왜 한 편을 썼겠어? 이미 지금 그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것 말고 또 다른 방식.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되는 거죠. 전세금이 낮을 경우에.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얘는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쉬운 지문도 아닙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의미였어. 28번에 1번, 29번에 3번, 30번에 2번, 그 다음에 이제 31번인데 31번 지금 얘를 구체적 상황을 줬잖아.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먼저 전세금 3천만 원, 두 번째 줄입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는 안 왔대.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채 전입신고만, 그럼 이제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돈을 돌려받기가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되는데.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한편 이 지역의 소액 전세금 범위는 6천만 원 이하면 해당되네? 3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금은 2천만 원이네. 3천만 원이긴 하지만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변제받을 수 있겠구나. 그랬어. 그래서 31번에 답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요렇게 파악이 되면 5번입니다. 왜 5번이 틀렸냐면 본문이야. 오른쪽 지문입니다. 본문에서 오른쪽 지문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최우선 변제금이라 하는데 역시 뭘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시 두 편 있죠. 하나는 현대시고 하나는 고전시가야. 고전시가는 3인국이 또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고전시가가 들어있는 지문은 그렇게 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현대시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에 집중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시는데, 시간은 잠깐만 5분 8분 아마 거기 이제 뭐 3인곡은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전시가에서 가글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따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다글은 좀 읽어야 되고, 그러면 얘는 15분 하죠. 15분 딱 7시까지 시작.
잠깐만요. 아직 애들 다 못 풀었어요. 여기는 독서랑 문학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몇 가지만 좀 언급하고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러면 현대시부터 봅니다. 현대시에서 가작품, 현대시에서의 가작품은 성의 꽃이라고. 성의 꽃이 뭐냐면 실제 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성애가 지금 공간 간의 그 기온차로 이제 생기는 거잖아, 겨울에. 그거를 보고 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긍정의 반응이 되는 거지. 왜? A 구간을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보고 황홀하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으니 긍정적 인식이야. 그래서 24번에 1번 을 보시면 가에 해당하는 설명은 맞습니다. 지금 요 지문을 선정한 이유는 24번 문제 하나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3인곡이 들어있어서 풀으라고 한번 해본 거고. 계속. 그래서 가작품은 생각보다 이제 어렵지 않지. 이제 나작품을 보는데, 나작품이 어려울 수 있어. 나작품이 뭐냐면, 지금 이성복의 꽃 피는 시절이야. 그래서 A 구간을 보면 꽃 피는 시절이야.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야. 기먹고 눈먼 당신은, 상태는 별로 안 좋네요.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은 꽃 피는 거 관련된 새싹이라도 볼 수 있는 거고, 혹은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당신 내 안에 있대.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냐면 C와 이제 D 부분이 되는데 내게서 당신이 C 부분입니다. 내게서 당신이 떠날 때면 나는 지금 찢겨 터져. C에서 두 번째 연이야. 마지막 줄입니다.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입잎이 뱉어낼 테지만 내가 당신을 뱉어낸다는 거잖아.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 그리고 제목 꽃피는 시절. 뭐 관련했을 때 이때 당신은 꽃이 되는 거고 이때 화자는 씨앗인 거야. 땅속에 붙여있는. 그래서 24번에 1번인 게 1번이 왜 틀렸냐면 지금 꽃으로서 아직 만난 게 아니죠. A 구간을 보면 지금 추운 땅속을 헤매다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온대.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4번에 1번이 틀린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고전시가 가작품은 거기에서 이제 기린마랑 천손이 고구려를 말하는 거고 이색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고려의 옛 성터를 지나면서 지금 부근이 기울어져간 고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런 영웅이 있어서 고려를 다시 원래대로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동명일기는 이거는 일출고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네. 아까 24번에 1번 질문을 하나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사자랑 네. 대상을 네. 나에서는 만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나에서는 그렇죠. 안에 이제 지금 그 대상의 실체를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꽃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꽃 자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대상은 꽃인 거고. 됐습니까? 다른 거. 없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